요즘 세상에 애들이 그 정도는 다들 겪으면서 크는 거지 뭐. 첫 번째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맞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맷집이 없어. 두 번째 여자가 동조했습니다. 끝나서 다행이야. 괜히 우리 애들 엮일 뻔했네. 그 순간 첫 번째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조용해지겠다. 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속편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장례식에 와서 웃어요? 당신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웃고 싶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조문하러 온 건데.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영철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세 여자는 나가면서 한 여자가 정말 가관이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남 함안의 작은 마을, 새벽 5시 반. 박영철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영철은 농사일로 다져진 거친 손으로 이불을 젖히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김순자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세 순자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까요. 영철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논에 나가기 전 아들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새벽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운기 시동을 걸며 영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전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공부를 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우리 준호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영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논길을 달렸습니다. 아침 7시 순자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요리 솜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순자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지금 나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준호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거든요.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피곤하지? 너무 무리하지 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어제 늦게 자서 그래요.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준호는 평소와 달리 밥을 뜨다 말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시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서울 가면 기숙사 생활해도 되지?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우리 준호가 원하는 대로 해. 영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어떤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준호를 배웅하며 순자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부럽다. 준호 같은 아들 둬서. 에이, 뭐려. 그냥 평범한 아인데요.
평범하긴. 전교 1등이 평범해? 우리 동네 자랑이지.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철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방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부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준호는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느라 피곤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채 오후부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영철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모종을 살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날이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걱정되곤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요라며 부엌으로 달려올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되어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되어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아직 안 왔어. 비도 이렇게 오는데 학교에서 늦게 끝나는 수업이라도 있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9시가 되어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해하며 아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9시 30분경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급히 현관으로 나가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가방을 축 늘어뜨린 채 서 있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밝던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우산은 어디 갔고? 순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늦었어요. 준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얼른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순자가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려 했지만 준호는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방에서는 평소와 달리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걱정된 순자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던 준호가 아침 8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늦겠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는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순자가 걱정스럽게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봤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아들의 얼굴을 본 순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눈가에 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준호야, 이거 뭐야? 어디 다쳤어?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빗길에 넘어지면서 하필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했습니다. 영철도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밥을 잘 먹던 준호가 밥상에 앉아서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냐? 요즘 너무 이상해 보인다. 영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아빠. 그냥 공부하느라 좀 피곤해서. 준호는 결국 밥을 거의 먹지 않은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밝게 인사하고 나가던 아들이 그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경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함안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보통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여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어머님이시죠? 저 함안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준호 학생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준호가 왜?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중앙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영철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준호가 병원에. 영철은 논에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부부는 차를 타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순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괜찮을 거야. 우리 준호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영철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부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이들을 맞았습니다. 박준호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요? 영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한 곳으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준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학교 옥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철은 벽에 기대어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니? 뭘 확인해요? 영철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살로 추정되지만 사체에서 여러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정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폭력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왕따를 당했다는 말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있는 상처들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여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댁에서 준호 학생의 개인 물품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며 달려나올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운동화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벽에는 중학교 때 졸업기념으로 준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가 아들 방문 앞에서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어. 영철도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함안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는 준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하얀 국화꽃들이 차분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지만 아직 아들의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담임 선생님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만 영철과 순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3명의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세 가족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영철은 준호의 학교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앞서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어머니도 뒤따라 절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시길. 세 번째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프시겠어요. 마음 단단히 드세요. 세 아이들도 어색하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자리가 어색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호와 같은 반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호와 친하게 지냈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준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어색해하긴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세 가족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철은 그들이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영철의 귀에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휴, 이제 끝난 건가? 한 여자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괜히 걱정했네.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들이 그 정도는 다들 겪으면서 크는 거지 뭐. 세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영철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걱정했다는 것이고 애들이 뭘 겪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맞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맷집이 없어. 두 번째 여자가 동조했습니다. 영철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여자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끝나서 다행이야. 괜히 우리 애들 엮일 뻔했네. 그 순간 첫 번째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조용해지겠다. 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속편하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영철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다행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요? 순자도 달려와서 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아이 장례식에 와서 웃어요? 당신 아들이 죽어도 웃고 싶어요? 두 번째 여자가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세 번째 여자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하러 온 건데, 조문하러 와서 다행이라고 하는 게 조문이에요? 영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 장례식에 와서 잔치집에 온 거 마냥 큰 소리로 웃었다고요. 뭔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던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끝나서 다행이라는 건가요? 우리 애들 괜히 엮일 뻔했다는 건 뭔 소리예요?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다른 일로 한 말이었어요. 영철은 이 사람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영철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세 가족은 그 틈을 타서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한 여자는 정말 가관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경찰과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웃음과 다행이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영철과 순자는 그 이상한 조문객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영철과 순자는 아들의 방문을 열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진실을 찾아서 준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로 누군가 때문이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철은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교과서와 연필이 놓여 있었고 침대 맡에는 준호가 즐겨 읽던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남긴 편지라도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지우개, 계산기 같은 학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준호가 아끼던 시계와 용돈을 모아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순자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건 뭐지?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박준호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기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창민이가 내 연필을 빼앗아 갔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선생님은 시끄럽게 소리가 났는데도 모른 척했다.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민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순자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와서 반찬을 다 가져가고 밥 위에 모래를 뿌렸다. 배고팠지만 참았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인데. 엄마 미안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민수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일기장을 넘겨가며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은 체육 시간에 창민이가 일부러 공을 내 얼굴에 던졌다. 코에서 피가 났지만 그걸 본 체육 선생님은 실수니까 괜찮다고 했다. 분명 실수가 아닌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창민, 민수, 준석이가 나를 둘러싸고 때렸다. 배와 등을 주로 때렸다.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준석이가 말했다. 선생님이나 네 부모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주둥이 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영철이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가 며칠 전 날짜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 창민이 패들이 교문까지 10초 안에 뛰어갔다 오라고 했다. 불가능한 줄 뻔히 알지만 안 하면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아 뛰어가다가 비가 온 뒤라 바닥이 미끄러워 그만 심하게 넘어져 운동장 계단에 얼굴을 부딪혔다. 너무 아팠지만 그놈들은 웃기만 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난 그냥 미끄러졌다고 거짓말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순자가 그 부분을 읽고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때 준호 얼굴에 멍 들어온 거 그때가 이때였나 봐. 우리가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는데. 순자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그 멍이 이런 폭력의 증거였던 거야. 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그 착한 준호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걱정 안 시키려고. 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창민, 민수, 준석. 이 이름들. 갑자기 영철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때 조문 온 세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웃으며 끝나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 괜히 엮일 뻔했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장례식 때 온 그 아이들. 순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중간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이 단톡방에 내 사진을 올려서 놀렸다. 얼굴에 괴물 그림을 그려서 함안고 바보 죽어라 같은 글을 써놨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그 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내 편에 서서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착한 준호가 이런 걸 혼자 다 견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기장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준호의 절망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다. 꿈에서도 그 애들이 나타나서 괴롭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아빠는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나는 너무 약한 아이였나 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어도 아빠,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영철은 아들의 침대 밑을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퍼즐 맞추듯 조각들을 맞춰보니 협박 편지였습니다. 박준호, 너 때문에 우리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 내일까지 10만 원 상납할 것. 오케이.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창민. 또 다른 편지에는 더욱 악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들이 누군지 알지? 네 아버지 농사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준서. 영철이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 그 부모의 그 애들이라고 그러고 장례식에 와서 웃기까지 하다니. 순자는 아들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교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장례식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영철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이 장례식에 와서 끝나서 다행이다 하면서 웃었던 거야. 순자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장례식 때의 그 이상한 광경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준호의 죽음을 오히려 다행스러워하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찾은 것들을 경찰서에 가져가야겠어. 영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억울하게 죽을 순 없어. 그리고 그 악마들이 장례식에서 웃었던 것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일기장과 편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겠네요. 창민, 민수, 준서. 이 아이들이 우리 준호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장례식에까지 와서 웃었어요. 영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웃었다고요? 형사가 놀랐습니다. 순자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라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요? 순자가 항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과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준호를 돌려보내주지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준호가 겪었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가해자들과 그들의 뻔뻔한 부모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들의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놓쳤던 신호들, 무시했던 작은 변화들이 모두 아들의 도움 요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웃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과 순자는 함안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일기장과 협박 편지들을 손에 든 채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웃었던 그 가해자 부모들의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부부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부모님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긴요. 영철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왔어요. 교장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학생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요? 순자가 일기장을 교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준호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교장이 일기장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민, 민수, 준석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학교 폭력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게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영철이 협박 편지들을 하나씩 교장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장난인가요? 10만 원 상납하라는 것, 부모한테 말하면 농사 망하게 하겠다는 것도.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미 조사도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조사했나요? 우리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는데요. 창민, 민수, 준서. 이 아이들 이름도 모르시나요? 영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학생들 부모가 우리 아이 장례식에 와서 웃었어요. 끝나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 괜히 엮일 뻔했다면서요. 순자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교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오해일 수도. 오해요? 영철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오해라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철과 순자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맞고 괴롭힘 당하는 걸 정말 몰랐나요? 순자가 일기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기장의 내용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영철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영철이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창민이가 일부러 공을 던져서 코피가 났는데 체육 선생님은 실수라고 넘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몰랐나요? 담임 선생님과 교장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명확한 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가해 사실이요? 영철이 협박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고. 교장이 변명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창민, 민수, 준석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요? 그때 복도에서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교장실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영철이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너 우리 준호 알지? 친구였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장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네. 준호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봤니? 순자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학생이 교장과 담임 선생님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 준호를 도와줘. 순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교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리고 준호랑 별로 안 친했어요. 라고 말하며 급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순자가 일기장을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는데도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기장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요? 영철이 협박 편지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가짜라는 건가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가해자들을 보호하려고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릴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학교가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가해자 부모들이 장례식에서 어떻게 웃었는지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법적 조치요? 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는데 법적 조치 취하려면 얼마든지 취해봐요. 부부는 교장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학교가 외면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론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정을 걸어 나오면서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런 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영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준호를 위해 싸워야 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 웃었던 놈들까지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학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그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고 학교는 여전히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남일보 김 기자입니다. 혹시 박준호 학생 어머님이시죠? 순자가 놀라며 영철을 불렀습니다. 기자요? 네, 준호 학생 사건에 대해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요? 영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하시나요? 익명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준호 학생과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입니다. 학교에서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김 기자는 30대 중반의 진지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일기장과 협박 편지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 자료네요. 그런데 학교 측 반응은 어땠나요? 영철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장과 담임의 책임 회피, 학생들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가해자 부모들의 행동까지 말입니다. 장례식에서 웃었다고요? 김 기자가 놀랐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끝나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 괜히 엮일 뻔했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순자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준호가 나올 겁니다. 영철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 기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하세요. 그 주 영철과 순자는 김 기자와 함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 내용, 협박 편지들, 학교의 대응, 그리고 장례식에서의 충격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기사로 정리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날 영철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준호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금요일 저녁 9시 경남일보 온라인 기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아들의 장례식 날 가해자 부모는 웃고 있었다였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너무 충격적이다. 가해자 부모들 정말 인간이 맞나요?
또 다른 정의는 부모가 지켜냈다. 박영철 씨, 당신이 진짜 어른입니다. 학교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토요일,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요일에는 TV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준호의 사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었고, 학교폭력 은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철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함안고등학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장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가해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교육청에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들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창민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준석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영철과 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영철의 집 앞에 법원 문서가 배달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지. 그날 오후 시민단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법적 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요일에는 온라인에서 준호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SNS에는 준호를 기억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준호는 없어야 한다. 우리가 준호를 기억하겠다. 전국 각지에서 추모 메시지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센터 번호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영철과 순자도 이런 온라인 추모 물결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영철과 순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금요일 드디어 가해자 3명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였지만 장례식 때와는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창민의 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영철과 순자는 준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널 위해 싸웠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덕분에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폭당하는 일 없을 거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과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를 추모하는 시민들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가해자 3명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년 창민, 민수, 준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 내용, 협박 편지들,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박준호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과도하게 해석된 것입니다. 영철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기장에는 명확히 가해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폭력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주관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해자들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창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민수는 시계를 자꾸 보며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준석은 아예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담임 선생님은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체육 시간에 준호 학생이 코피를 흘린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일기장에는 선생님께서 실수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저는 정확히 기억이.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들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창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어떤 장난이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돈 10만 원을 상납하라는 것도 장난이었나요? 창민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잠깐 빌리려고 한 거였어요. 민수의 진술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 학생의 도시락 반찬을 가져가고 밥에 모래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건 준호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고 밥에 모래 뿌린 것도 그냥 장난이었어요. 근데 실수로 많이 뿌려져서 제 것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뻔했습니다. 준석은 가장 당당했습니다. 저는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협박 편지를 쓴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건 장난으로 쓴 거예요.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준석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 정도 실수는 교육으로 충분히 교정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가해자 부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창민의 아버지가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지역의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오해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건데. 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말아요.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민수의 어머니는 아예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만 나쁜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지내요. 다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폭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끼리. 준석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답게 침착했습니다. 물론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영철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아들은 17살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착한 아이였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준호를 6개월 동안 괴롭혔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게 했어요. 순자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 남긴 일기를 보세요. 엄마 아빠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못했다고 했어요. 혼자 소갈이 한 거 생각하면 억장이 다 무너집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영철이 가해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창민,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1년 6개월, 피고인 민수,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1년, 피고인 준석, 협박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정신과 치료 명령. 방청석에서는 실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판결 후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이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준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진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철과 순자의 집 마당에는 준호가 생전에 심었던 해바라기 씨앗들이 다시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학교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호는 여러분과 같은 17살이었어요. 순자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꿈 많은 아이였죠.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친구들 때문에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걱정시킬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지옥 속에서 매일 소가리를 했어요. 순자가 준호의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힘들다면 꼭 어른들께 말씀하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사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무서워서. 순자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순자는 그 아이의 상담을 도와주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순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철도 변화했습니다. 지역 중학교 학부모회의 자문위원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철이 학부모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어느 날 영철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준호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영철이 그 아이를 만나보니 그동안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도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앞으로는 용기 있게 행동할게요. 준호 같은 친구가 생기면 꼭 도와줄 거예요. 그 아이와의 만남 이후 영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영철과 순자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준호 장학재단 설립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작은 행사장에는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준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준호가 못다한 공부를 다른 아이들이 대신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순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 하겠지? 그날 첫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준호처럼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영철과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되자 집 마당에 해바라기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커다란 노란 꽃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부부는 해바라기 밭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꿈에 준호가 자주 나타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꿈? 웃으면서 엄마 잘하고 있어. 고마워라고 하는 꿈. 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준호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할 거야. 분명히.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요즘 이 아이들은 영철과 순자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해바라기 정말 예뻐요. 그래, 이 해바라기들은 준호 형이 심은 거란다. 준호 형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래, 하늘에서 이 꽃들을 보고 있을 거야. 아이들이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 형, 안녕. 그 모습을 보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해바라기에서 씨앗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영철과 순자는 정성스럽게 씨앗들을 모았습니다. 이 씨앗들을 학교에 나눠주자.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직접 심고 기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준호의 해바라기 씨앗들은 여러 학교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씨앗을 심으며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영철과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준호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이 벌써 10명이 넘었고 순자의 강연을 들은 학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부는 준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영철이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순자가 준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세상을 바꿨어.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간 순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해바라기가 말라있던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영철이 달려와서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겨울인데 어떻게 새싹이?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선물인가 봐. 희망의 새싹을. 두 사람은 그 작은 새싹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준호, 저기 서서 보고 있을 것 같지?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해도 달도 다 그의 얼굴이야. 영철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멀리서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준호처럼 괴롭힘 없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두 사람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당 위로 따뜻한 노을빛이 스며들면서 준호의 미소가 마치 햇살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준호가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